최근 미국에선 남북전쟁 때 미국에서 탈퇴했던 남부연합을 기리는 동상의 철거에 대한 문제가 뉴스에 종종 나왔는데요. 많은 동상이 남북전쟁 후 특히 1900년대 초반부터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면서 남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최근에 인종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면서 미국에선 남북전쟁에 대한 역사와 유산도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을 이해하려면 남북전쟁은 필수로 알아야 할 미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링컨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잔인했던 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860년 링컨이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다코스 후보였던 링컨이 당선이 되자 정치계는 물론 미국 전역이 흔들렸는데요. 당시 남부와 북부의 관계는 최악이었고 미국 건국 이래 80년 동안 이어진 불안정한 연합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수많은 타협 후에도 전쟁은 이미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1860년대 링컨이 당선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주의입니다. 남부의 주에서는 노예를 기반한 대규모 농장 시스템과 가난한 백인들의 자급자족 농업 시스템이 경제의 주를 이루고 있던 반면 북부에서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었고 큰 도시들이 경제를 이끌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건국 때부터 점점 더 고착된 관습과 환경은 북부와 남부를 아예 다른 세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 정부의 권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남부주들은 특히 각 주의 권한이 연방 정부의 법으로 침해되는 것에 격렬히 반대를 해왔고 연방에서 탈퇴하는 권리도 주 정부의 권한이라고 여겼습니다. 세 번째는 노예제도입니다. 미국이 서부로 팽창을 할 때마다 떠오른 이슈였는데요. 새로운 주가 연방에 포함이 되면 노예제도를 시행할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정치권을 갈라놓습니다. 특히 존 브라운 같은 완강한 노예 폐지주의자들은 1859년 10월 연방 무기고에 무장 침입을 하면서 남부인들은 노예제도가 공격받고 있다고 느꼈고 이를 목숨으로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1860년 링컨의 당선이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공화당은 노예제도가 새로운 영토로 팽창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공화당의 후보로 뽑힌 링컨은 라이벌이었던 민주당이 남과 북부로 나누어진 덕에 쉽게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북부와 남부는 공화당과 남부민주당으로 확연하게 갈렸고 남부주들은 링컨이 당선되자 노예제도와 주 정부의 권리가 위협을 받을 거라는 믿음 아래 사우스캐롤라이나부터 남부주들이 연방에서 하나하나 탈퇴하기 시작합니다. 선거 한 달 후 1860년 12월 20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베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까지 총 7개의 주가 줄줄이 연방에서 탈퇴합니다. 1861년 2월 이 7개의 주가 모여서 제퍼슨 데이비스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세우고 아메리카 남부연맹을 만드는데요. 아직 링컨의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3월 링컨의 임기가 시작되고 취임 연설에서 링컨은 주의 탈퇴는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으며 필요한 경우 연방은 무력으로 보존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한편 미국에서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연방 요새였던 섬터 요새의 식량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보급 요청에 섬터 요새에 보급선을 보내는데요. 이에 맞서서 남군이 4월 12일 섬터 요새에 포격을 먼저 개시합니다. 링컨이 위임한 지 6주가 채 안 돼서 남북전쟁의 첫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남군의 공격에 의한 직접적인 사상자는 없었지만 연방의 요새가 공격받은 것에 대해 링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링컨은 바로 민병대를 요구하면서 반란을 진압하려는 다짐을 합니다. 이에 맞서 남부연맹도 전쟁에 준비를 하는데요. 버지니아, 아칸소,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등 4개의 주가 남부연맹에 들어오면서 총 11개의 남부주들은 연방에 맞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북부와 남부의 국경지대에 있는 주들이 문제였는데요. 중간에 있는 주들은 노예제도가 합법이었지만 연방에서 아직 떨어져 나오지 않은 주들이었습니다. 이때 링컨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요. 메릴랜드와 워싱턴 DC를 일단 군대를 보내 장악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분리주의자들을 재판 없이 구금시킵니다. 미주리주도 분리주의자였던 주지사가 분리하기 위해 민병대를 부르자 연방군이 곧바로 진압을 하고, 켄터키주는 중립을 선언하지만 남군이 침입을 하게 되자 북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국경에 있는 주들이 북부로 가담하게 된 것은 북부에겐 큰 축복이었고, 이미 제조업과 인력면에서 크게 뒤처진 남부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태어난 링컨은 이후 신이 우리 편에 있기를 원하지만 켄터키는 무슨 일이 있어서도 가져와야 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켄터키가 연방에 남은 것에 크게 안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얘기하기 전에 북부와 남부의 전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부의 인구는 2200만 명, 남부의 인구는 900만 명 중 350만 명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과 도망온 노예들도 북부를 위해 싸우게 되자 수적인 우세가 더 심해집니다. 경제적인 차이는 더욱더 극심했습니다. 산업 역량에서만 8배가 앞섰던 북부는 철도부터 군복, 무기, 식량까지 월등히 앞섰는데요. 목화 생산에 집중했던 남부는 북부의 해상 봉쇄와 식량줄 타격에 전쟁 말기엔 식량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부도 중요한 이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수비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북부와는 달리 무승부만 해도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전투가 자국 영토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지형에 더 익숙했고, 북부의 침략에 맞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지킨다는 목적 아래 병사들의 사기가 처음엔 더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지도자였던 로버트 리 장군이 북군의 지휘권을 거절하고 자신의 고향인 버지니아 주를 따라 남군에 가담합니다. 리 장군은 전쟁 끝까지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쟁은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북부의 초기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 봉쇄 및 미시시피 강을 점령하는 아나콘다 전략이었는데요. 남부를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부의 켄터키를 통해 서부 주요 도시를 탈환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은 남부의 수도 리치몬드를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북부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남부의 수도 리치몬드까지의 거리는 약 153km밖에 되지 않아서 불편할 정도로 가까웠고, 많은 전투가 이 동부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적 우위를 최대한 이용하려 했습니다. 링컨은 전쟁을 빨리 끝내길 원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정규군이 16,0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75,000명의 자원자들을 소집하면서 전쟁을 90일 만에 끝낼 목적으로 버지니아에 직접 공격을 명령합니다. 언론과 대중의 압력에 35,000명의 훈련과 준비도 제대로 안 된 북부의 병력은 그래도 자신감 넘치게 버지니아를 침공하는데요. 워싱턴에서 고작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남군과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군을 따라 전투를 구경하러 피크닉을 갈 정도로 대중과 북부 군대는 안일했고, 1차 불런 전투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1861년 7월 21일,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맥도웰 장군 아래 35,000명 정도 되는 병력은 남군의 벼러걸드 장군의 비슷한 병력을 만나 전쟁의 첫 전투가 개시됩니다. 북군의 첫 공격에 남군은 후퇴하게 되지만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계속되는 북군의 공격은 토마스 잭슨 장군의 활약으로 무산이 됩니다. 잭슨의 수비가 마치 돌로 만든 벽 같다고 하여 스톤월 잭슨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남군은 이후 반격을 하게 되고 생각보다 매서운 반격에 북군은 포토맥 강으로 정신없이 후퇴하게 됩니다. 이때 깜짝 놀란 관중들도 같이 후퇴하는데요. 이 전투로 인해 북군은 거의 3,000명의 사상자가 난 반면 남군은 2,000명의 사상자가 나고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패배는 연방 수뇌부에 큰 충격을 안겨주면서 그들의 빠르고 쉬운 승리의 희망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남부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나지만 자신들의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두 정부 다 전쟁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바뀌게 되는데요. 처음엔 자원으로 입대한 이들도 거절했던 연방 정부였지만 차차 남부와 북부 둘 다 징병제를 도입하면서 길고 살벌한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남북전쟁은 1,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서 미국이 참가한 전쟁 중에 미국인 사상자가 제일 많았는데요. 총 62만 명 정도의 사상자 중에 3분의 2가 전염병으로 죽긴 했지만 전투 전략과 무기들의 발달도 사상자 수에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니볼이라고 불리는 탄환이 전장에 공급됐는데요. 프랑스의 발명가 미니에가 개발한 이 탄은 기존 머스켓에 썼던 머스켓볼이 구슬형이었던 것과는 달리 원통형, 원추형이었고 라이플형 소총에 쓰여서 총알이 발사되었을 때 스핀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정거리는 4배까지 늘어나고 재장전 속도도 크게 단축되고 인체에 명중하면 탄두가 깨져서 살상력이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포도 라이플형으로 개발되면서 사정거리와 살상력이 늘어나고 아직 19세기의 전략인 밀집 대형으로 보병들이 모여서 싸웠기 때문에 병사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군의 첫 패배 이후 조지 맥클레런 장군이 북군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맥클레런은 훌륭한 조직자였고 북군의 포토맥 부대를 막강한 부대로 만드는데요. 지나치게 꼼꼼하고 조심했던 탓에 전장에선 쫄보 타입이었고 종종 남군 병력의 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물쭈물대고 있으니 북부에선 느린 조지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요. 링컨이 제발 진격하라고 압박을 하고 나서야 1862년 3월 드디어 리치몬드를 탈환하기 위해 진격합니다. 하지만 남군의 북버지니아 부대를 과대평가한 쫄보 맥클레런은 배로 돌아서 반도를 통해서 진격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 작전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강을 따라 포트 먼로에 내리게 된 북군은 요크타운과 윌리엄스버그를 통해 남부 병력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2달이나 걸릴 만큼 북군의 진격은 지지부진했는데요. 그 시간에 남군은 후퇴하면서 리치몬드 주변의 수비를 대대적으로 강화합니다. 북부 해군이 강을 통해 리치몬드를 공략하려 하지만 5월 15일 주리스 블러프에서 막힙니다. 한편 5월 중순쯤에 북군이 리치몬드 주변에 도착하는데요. 북버지니아 부대의 사령관이었던 존스턴 장군은 북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세븐파인스 전투에서 밀어내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이때 존스턴 장군은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로버트 리 장군이 이때부터 북버지니아 부대를 지휘하게 되고 리 장군의 리더십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6월 26일 리 장군은 과감한 반격을 하게 되는데요. 요크강 철도의 보급로를 위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밀고 들어오는 남군 때문에 북군은 북쪽 보급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라인이 무너지자 북군은 제임스강으로 전면 후퇴를 합니다. 7일 동안 격렬한 전투를 한 후 7월 링컨은 포토맥 부대의 전면 후퇴를 명령합니다. 반도 작전의 마지막 전투 7일 전투를 끝으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북군은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이 작전에 2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싸우는 동안 북부는 약 2만 3천 명, 남부는 약 2만 9천 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하지만 전략적 승리를 거둔 남군은 사기가 치솟았고 이후 리 장군은 북부에 과감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남북전쟁에선 사상자의 수와 전략적 승리는 종종 상관이 없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서부 전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군의 율리시스 그랜트의 테네시 부대가 1862년 2월
헨리 요새와 도넬슨 요새를 점령하고 내시빌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4월엔 남부의 미시시피 부대의 대규모 공격을 샤일로 전투에서 막아냅니다. 북부 해군도 페러굿 제독 아래 4월 중요한 요충지였던 뉴올리언스와 6월엔 멤피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북부의 전략이었던 미시시피강 점령이 아직 남부가 지키고 있던 요충지 빅스버그를 빼고 거의 완성이 되는데요. 서부 전역에선 북군이 분명히 우세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그랜트 장군의 활약에 링컨은 그랜트 장군을 서서히 신임하게 되고 그랜트는 이후 북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다시 동부 전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리 장군은 맥클레런 장군의 후퇴 이후 자신감을 얻어 북부로 진격합니다. 남군은 북부의 존 포프 장군이 이끄는 북군을 2차 불런 전투에서 북군 사상자의 반만 내면서 일방적으로 승리합니다. 더욱 자신감을 얻은 리 장군은 메릴랜드주로 밀고 들어갔는데요. 메릴랜드주와 사람들을 남군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메릴랜드인들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남군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충격만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천 명의 남군은 탈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리의 부대는 쫓아오는 북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포프 장군이 깨지고 나니까 별다른 옵션이 없었던 링컨은 반도 작전에서 실패한 쫄보 맥클레런 장군을 다시 포토맥 부대의 지휘관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도운 것인지 리의 부대를 쫓는 중 한 북군 병사가 담배에 돌돌 말아져 있는 종이에 리 장군의 전략이 써져 있는 지도를 보게 되고 갈라져 있던 남군을 서둘러 쫓아가게 됩니다. 9월 17일 드디어 맥클레런은 리의 부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잔인한 전투가 벌어지고 명확한 승리를 하진 않았지만 북군은 남군의 진격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난 리의 부대는 다시 남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맥클레런은 다시 쫄보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후퇴하는 리의 부대를 끝까지 뒤쫓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 링컨이 맥클레런을 다시 해임을 하는데요. 맥클레런과 링컨의 사이는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맥클레런은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앤티텀 전투는 미국 역사상 하루 만에 가장 많은 사상자인 22,000명 정도를 낳은 큰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북부의 전략적 승리는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바로 링컨이 타이밍을 잡고 노예 해방 선언을 5일 후에 한 것입니다. 1862년 9월 23일에 선언되고 186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노예 해방 선언은 노예들에게 전쟁이 끝나기 전엔 큰 의미가 없었지만 북부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은 보다 훨씬 컸습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남북 전쟁에서 북부의 목표를 바꾸게 되는데요. 이전에 링컨은 연방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남부가 만약 일찌감치 항복을 했다면 노예제도의 문제를 덮어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전쟁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링컨은 남부의 노예제도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전쟁의 하나의 명확한 목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전쟁에 끼어들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중재할지 말지 간을 보고 있었는데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북부의 성전에 맞서서 남부의 편을 들 수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끝내 중립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1862년 겨울, 북부에게는 너무 힘든 겨울이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남부는 물론 북부에서도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리의 북버지니아군은 후퇴는 했지만 아직 건실했습니다. 계속되는 패배와 늘어나는 사상자에 북군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집니다. 링컨은 어떻게 전쟁의 형세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